자,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이제, 인목의 그 생태적 특성의 생태계, 향상성, 이런 개념 정리 좀 해봤고요. 자, 천이의 개념과, 자, 생태 천이의 순서, 그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천이 1차 천이를 자연적 천이라고 한다는 건, 그건 이제 중요한 건, 토지의 극상. 이 경우에 우리나라 난대림, 온대림, 자, 한대림의 극상 수종은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되고요. 음수 수종과 양수, 음수, 양수, 중간 수종. 자, 이런 거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되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뿌리의 발달 정도 교재 37페이지서부터 자, 출발하게 됩니다. 뿌리라는 것도 이제 일정한 어떤 발달을 하겠죠. 어떤 뿌리는 계속적으로 자, 장근으로 발전하는 반면 당근도 있어요. 당근도 있습니다. 그 당근은 장근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근은 이제 장근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정한 세부, 가는 세사 뿌리로 발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의 발달 정도에 자, 근계라는 것이 나옵니다. 토지의 어떤 일정한, 토지의 형질이나, 토지에 있어서의 어떤, 결합 강도, 이런 것들이 뿌리에 영향을 주죠. 예컨대 토양의 결합 강도는 토지의 모양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밑에 바위가 있고 토양이 단단하면은, 뿌리가 직선으로, 직립으로 쉽게 잘 뿌리를 내지 못하겠죠. 그런 어떤 영향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 38쪽을 보니까 20개 근계 각부의 명칭, 자, 이렇게, 자, 나와 있고요. 우리 교재도 이제, 근주가 나오죠. 자, 근주. 우리가, 근주라고 하면 말 그대로요. 그죠? 뿌리의 근에 줄을 이루는, 자, 이런 어떤 측면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줄기와 뿌리의 접속부, 그죠? 자, 그림에서도 줄기가 있고요. 자, 뿌리가 나오는데, 여기의 접속부를 우리가, 근주,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교재 그림, 근주 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근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근주에서, 자,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직립으로 깊게 곧장 뻗은 한근과, 신근과, 그리고, 자, 평근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뿌리의 골격을 형성하는 요 뿌리의 골격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자, 주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근, 골격, 뿌리의 골격을 형성, 그죠? 자, 여기에는 보니까, 자, 심근이 있고요. 그죠? 자, 항근이 있고요. 그죠? 평근도 있다. 신근, 그죠? 자, 항근, 평근, 신근도 있고, 항근도 있고, 평근도 있고, 요것은 주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부근. 부근이라고 하니까요. 부차적인 근이다라고 하니까 주근으로부터 자, 파생된 근. 이런 어떤 측면의 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근으로부터 분기했는데, 자, 수하근과 유근. 자, 여기에는 수하근이 있고, 자, 유근이 있다.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근을 또는 주근을 이루는 뿌리들은 부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수하근과 유근. 이런 식으로 출제를 좀 할 수 있고요. 자, 세근. 자, 세근은 이제 아무래도요, 이 경우에, 그죠? 가는 뿌리, 이런 얘기니까요. 요 세근이 담당하는 것은 물과 양료의 흡수죠. 자, 물과 양분의
양료라고 하고 있는데 양분의 흡수를 담당합니다. 이걸 이제 세근 이렇게 말하고요. 자, 수근과 백근으로. 자, 세근은 수근이 있고요. 자, 백근이 있고요. 백근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주, 자, 주근, 부근, 세근, 자, 주근은 신근, 한근, 편근. 부근은 수하근과 유근, 세근은 수근과 백근. 자, 그런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출제도 그렇게 자, 되고 있고요. 자, 근계의 발달과 경쟁. 자, 그 38페이지 맨 맞이에 근계의 발달. 자, 근계의 모양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사도, 토양 조건, 수분의 과다. 자, 근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자, 외우셔야 합니다. 경사도, 자, 토양의 조건, 자, 수분의 많고 적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계가 부식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 부식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나무의 잎이 떨어지고 쌓이고, 자, 쌓여서 작게 부서지고, 자, 부서져서 자, 가늘게 더 양분으로화되는 현상을 부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식질이 많은 땅의 뿌리터는 땅 표면 가까이 잘 발달하고 있고요. 나무가 발달하면 뿌리도 죽게 됩니다. 뿌리의 수명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직근은 약해지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평근과 신근이 발달하여, 자, 신근성 수종, 그죠? 나무의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신근성 수종도, 아무래도 이렇게 깊게 뿌리 내리는 것들도 생명을 다하게 되면 어차피 청근성 수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도 죽다 보면 자, 이 경우에 아무래도 평근과 신근이 발달해서 직근이 약해지고, 자, 청근성 수종처럼 변해갈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뿌리도 많은 경쟁 속에 살아가죠. 그죠? 경쟁 사회죠. 이 생태계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래서 뿌리끼리 경쟁하다 죽기도 하고요. 자, 개화 결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이제 결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실이라고 할 때, 자, 우리 교재에 오리나무, 자작나무, 오동나무, 밤나무, 자, 이런 어떤 소나무, 해송, 이 정도는 결실이 10에서 15년이고요. 그죠? 자, 가문비나무, 전나무는 40년에서 50년 결실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뭐, 전나무 같은 거 결실 맺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줘야 될 겁니다. 낙엽송, 참나무, 물풀에, 잣나무류, 이런 것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 그러니까 가문비나무하고 전나무는 4, 50년, 낙엽송하고 참나무, 물풀에, 잣나무는, 이 경우에 한 20년에 30년? 그 정도 될 거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교재도, 여기에 결실 연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실 연령을 하고 있는데, 복숭아나무 3년, 리기다 소나무죠. 그죠? 리기다 소나무. 미국에서 유래한 리기다, 외래수종이죠. 외래수종, 리기다 소나무. 여기 이제 7년 결실 맺는데, 7년. 요거 좀, 시험에서 출제도 되고요. 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작나무, 오리나무 10에서 13년, 소나무 곰소리 15년, 자, 이깔나무, 삼나무, 편백이 30년, 비나무, 단풍나무 35년. 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개화하고 결실, 이런 생리적 현상, 그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3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자, 침엽수의 배젖은 수정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배젖이, 배에 영양을 공급하는 배젖이 수정이 되기 전에 침엽수는 만들어지고요. 그죠? 자, 활엽수는 수정이 된 뒤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현상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개화결실에는 호르몬과 체내의 탄소와 질소량의 비율, 이걸 CN 비율이라고 하죠. 이걸 CN 비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개화결실에 관여하는 호르몬, 체내의 탄소와 질소의 비율, CN 비율, 온도, 광선, 강수, 토양 이런 조건들이 개화결실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비율에 따라서 개화결실이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실의 주기, 우리 교재 이제 결실의 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매년 또는 한 해 걸러 수종이 있고요. 2, 3년이 수종이 있고요. 3, 4년이 수종이 있고 5, 7년이 수종도 있어요. 그러면 매년이나 한 해 걸러 수종인 것은 소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고요. 2,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수종이 이루어지는 게 전나무, 삼나무, 편백, 상수리, 들배나무 이런 겁니다. 3, 4년 수종이 가문비, 5, 7년 수종이 낙엽송, 너도밤나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화결실에서 요 결실이 아무래도 촉진하기 위한 수단도 있을 수 있어요. 결실을 하기 위한 촉진 수단, 그죠? 아무래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결실이 이제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잘 그렇지 못하니까 이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비를 주기도 합니다. 비료를 주기도 하는데요. 시비, 그죠? 비료를 주기도 하는데 질소, 인산, 칼리 3요소 시비에 질소, 인산, 그죠? 자, 그리고 칼리 세 개의 이러한 요소를 주어 착화를 촉진시키는 거죠. 착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착화를 촉진하는 이런 시비는 이런 것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장 조정 물질,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생장 조절 물질도 투여하는 거죠. 생장 조절 물질도 투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장 조정 물질에 지베렐린이 있습니다. 자, 지베렐린. 이런 지베렐린이 있는데요. 자, 여기 지베렐린. 자, 이런 이 생장 조절 물질로서 지베렐린은 삼나무와 편백의 삼나무, 편백 이런 것들의 화학 분화를 촉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베렐린, 삼나무, 편백의 화학 촉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소나무와 해송의 화학 착생에는요 이렇게 옥신 처리를 합니다. 자, 옥신 처리, 10ppm 수용액 뿌려주면 숫꽃이 암꽃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이사디도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사디도 나오고 있는데, 이사디를 이렇게, 수용액을 뿌려주게 되면 암꽃이 숫꽃으로, 이것은 이사디를 뿌려주면 암꽃이 숫꽃으로, 옥신 처리하게 되면 숫꽃이 암꽃으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생장 조절 물질은 좀 기억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기억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요. 이러한 그 생장 조정 물질도 하지만,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일정한 인위적, 기계적 처리, 기술적, 기계적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처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계적 처리에서 환상박피라고 하는 거죠. 껍질을 이렇게 둥글게 벗겨져 버리죠. 그러면은 그 환상박피를 하는 것이 결실을 촉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영양분이 뿌리로 안 내려가니까 결실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철사 등으로 줄기를 동여매는 긴박, 그죠? 전지는 이제 그 필요 없는 가지 좀 쳐주는 거죠. 전지. 수피를 여기로 붙여주는 일. 자, 이렇게 줄기 가지를 굽혀주는 방법. 아예 또 그 뿌리를 잘라버리죠. 당근 처리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결실의 하나의 촉진 수단적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상박피, 김방, 전지, 자, 그죠? 이런 용어들, 당근 처리, 접목도 있고요. 자, 산림의 환경으로 자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지 41페이지 산림의 환경. 우리가 이제 산림의 환경이라는 말이요, 그죠? 환경. 이 환경이라는 말은 산림이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그죠? 생존을 위한 필요한 외적인 인자들, 자, 이것들이 우리 환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환경,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빛, 온도, 물,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하겠죠. 그걸 한번 찾아보자,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기후인자, 토양인자, 이렇게 공부합니다. 생물인자, 그죠? 토양인자 쪽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자, 기후인자, 산림의 환경으로서. 산림이 필요하기 위한, 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기후인자죠. 기후인자, 토양인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자, 기후인자의 첫 번째가, 광선. 너무나 또,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다면, 모든 어떤 지구의 생물 자체는 소멸하겠죠. 왜? 너무나, 빛이 없다. 금식한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빛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자의 파동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광도, 요 광선의, 자, 이 광도, 그죠? 요것은 이제 그 빛 에너지로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자, 측정 단위로 아인슈타인 칼로리, 또 그 빛의 밝기를 룩스 단위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단위가 나오고 있죠. 자, 광질, 광선의 파장인데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식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그 수광, 요게 분비나무나 전나무는 4%, 낙엽송은 15에서 20%.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요. 이 수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 수목이 있으면, 자, 수목이 있으면 수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수간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러한 이 수목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광선에 측방광선이 있고 상방광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방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 있는 나무의 인관을 뚫고서, 그죠? 아래로 내려오는 광선, 이런 것들을 이제 상방광선, 이렇게 이제 보겠죠. 상방광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측방광선. 자, 측방광선은 이러한 어떤 가지나 줄기를 치는 어떤 평행선을 이루는 광선, 이런 측방광선, 이렇게 자, 표현하게 되는데, 위에서 오는 상방광선, 그죠? 자, 옆에서 오는 측방광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수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요. 수풀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 수풀, 수림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들은 측방광선도 받겠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수목들은 측방광선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측방광선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림은 측방광선을 받는 일은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죠.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측방광선을 충분히 받게 되면 그 나무의 가지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숲을 안에서 자라는 나무는 상방광선을 주로 받고요. 측방광선은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측방광선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지는 말라서 이제 죽게 되겠고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기후인자의 일장이라는 게 나오죠. 광선에서. 이 일장이라는 말은요. 하루 동안 쬐는 햇빛의 양을 일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일장이라고 했을 때 그 위도가 요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요. 그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의 위도가 높아지면요. 고위도죠. 고위도. 그래서 고위도 지방은 일장이 짧죠. 일장이 짧다. 단기죠. 단기 일장이죠. 짧은 일장이죠. 일장이 짧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짧다라고 봐야 되고. 자, 적도 부근에, 그죠? 적도 부근의 일장은 아무래도 길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일장의 차이, 요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나무를 갖다가 어떤 지역에 심었는데 나무가 죽었다라고 하면 일장의 차이, 요것도 많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온도, 식물대, 그죠? 산림대, 요건 이제 온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죠. 자, 아무래도 그 산림대를 구성하는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온도예요, 온도입니다. 산림대 자체가 온도로 구별한 거예요, 온도로. 그죠? 자, 그래서 광선이 있어도 빛이 있어도 기운자의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낮으면, 그죠? 낮으면. 광합성이 낮아지겠죠.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높다 안 되죠. 온도가 낮은데 광합성이 높아질 리는 없어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접지지층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땅 표면의 1.5m예요. 1.5 기억하셔야 됩니다. 1.5m. 이것을 접지기층의 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교재 42페이지에 수풀 내의 기온입니다. 아무래도 수풀 내의 기온은 좀 온도가 높겠죠. 외부에서 바람을 많이 막아주고 열의 발산도 많지 않을 것이고, 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교차, 그죠? 하루에 가장 높은 온도, 낮은 온도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는데, 침엽수림이 한렵수림에 비하여 기온교차가 적어요. 일교차가. 그죠? 이 일교차를 봤을 때, 침엽수림이 한렵수림, 그죠? 한렵수림 보다 뭘 한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니까, 자, 이 경우에 일교차가 낮다,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교차가 적다. 당연하겠죠. 그죠? 한렵수림에서 자란 온도는 높낮이가 좀 차이가 많을 것이고, 자, 그런 어떤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자, 수간의 온도. 자, 수분.
수분이 이제 식물을 살아가는데 아주 빛, 이런 어떤, 온도, 자, 수분, 다 중요하죠. 하나라도 없으면 이제 곤란하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어떤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토양 중의 용질로서, 자, 토양수에 잘 융해가 되어 있어야 식물이 또 섭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 수분을, 그죠? 자, 이 토양, 자, 수분을 이렇게 이제 흡착수, 모관수, 중력수. 자, 흡착수. 자, 모관수. 자, 그리고 중력수.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흡착수, 모관수, 중력수. 자, 모관수가 중요하죠. 모관수가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흡착수라고 하는 것은 토양 입자의 표면에, 자, 얇은 막으로 물리적으로, 자, 토양 이 어떤 표면에 얇은 막으로 붙어 있는, 요걸 말합니다. 근데 모관수라고 하면요, 토양 속의 그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극이라는 자체가 그 토양과 토양의 배열 사이에, 토양 사이의 틈, 이걸 공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양의 영역에서 고체 부분을 제거하고요. 고체 부분을 대하니까 토양의 입자 사이의 틈, 이걸 공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극 속에 표면 장력으로 유지되어 있는 식물에 의해서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는 수분이에요. 그죠? 자, 토양 사이. 그죠? 자, 공극.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표면 장력으로 유지되어서 식물에 의해 그죠? 유효하게 잘 흡수할 수 있는, 이용될 수 있는, 유효하게, 자, 흡수할 수 있는, 이용될 수 있는 수분을 우리가 모관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중력수는 중력의 힘에 의하여 자, 토양의 입자사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는 물.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가 자연보수력, 포장용수력, 자연보수력, 포장, 용수력.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자연보수력, 그죠? 자, 우리가 이 자연보수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그 중력의 힘에 의하여 일정 빠져나가는 중력수를 제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빠지고 나면 토양 사이에서 유지하는 그 함수량, 이것을 자연보수력, 포장용수력,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중력수가 빠져나가고, 자, 토양 사이 유지하는 수분. 그러면 요거 이제 보통, 비가 내리고 나서, 자, 한 2, 3일이 지나서 측정한, 자, 수분 함수량, 요것을 자연보수력, 이렇게 말을 해요. 포장용수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연보수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교재 42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이러한 그 토양의 수분의 토양이, 흙이, 그죠? 토양이 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힘, 요걸 이제 우리가 PF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토양 흙이 얼마나, 자, 수분을 끌어당기고 있느냐. 자, 그 힘 값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해야죠. 자, 그 단위의 값을, 자, 이렇게 BF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BF 값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0에서 7까지고요. 요 1.8
8에서 자, 교재 3.0까지 요 값이 자, 1.8에서 3.0 사이가 식물의 생육의 가장 식물 생육의 가장 유효한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식물 생육에 가장 유효하다. 자, 이런 어떤 표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 수분 함수에 대하여 이제 말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말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뭐 우리가 좀 개념 정도만 좀 잘 접근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증산계수. 나무가 건물질 1g. 자, 1g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증산계수. 나무가 건물질은 수분을 빼버리고 남는 물질을 건물질 1g을 만드는 데 필요한 증산해야 되는 물의 양, 이걸 증산 개수. 소나무는 값이 작고 삼나무는 크다. 값이 작다는 것은 건조한 지방에도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포화 수용력, 토양이 물을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용량, 그죠? 공극. 자, 공극은 토양 전체 영역에서 고체 부분의 영역을 빼는 값으로 물과 공기가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죠? 쉽게 표현하면, 토양의 입자와 입자 사이의 틈, 토양, 입자 사이의 틈,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공극률은요, 자, 계산식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토양의 전체 부피 중에서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 이걸 공극률,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공극률, 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공극률이 크다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고르다. 공극률이 크다. 입자의 크기가 고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분 당량은 별로 안 쓰니까 한번 보시고요. 모관연락 절단잠수량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위조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재 2번 초기 이조점. 이조점은 토양 수분이 부족으로 식물이 시들어가기 시작할 때의 점이에요. 자, 초기 이조점이라는 표현법을 씁니다. 초기 위조점. 자, 그래서 이 초기 이조점이라는 말은, 그죠? 수분의 부족으로 식물이 시들기 시작할 때의 수분 상태.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초기 이조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초기 이조점이 3.8이라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식물이 필요로 한, 수목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상태의 한계점으로서 시들기 시작하는 상태. 영구 이조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초기 이조가 있은 후에 일정 정도가 지나서 수분이 감소되고, 그러면 이제 원형질의 분리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이렇게 영구 이조점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pF 값이 4.3에서 4.6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바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자, 이 경우에 이 뭔가 그 산림의 환경으로서 기후인자, 그죠? 기후인자, 이걸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바람. 자, 바람이 또 적정하게 수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겠죠. 또 바람이 너무 심하면 좀 곤란한 측면도 있고요. 동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내려가세요. 세포 간격에 물이 얼어서 그 공간에 수분을 가져오니까 세포 안에 물이 강고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세포질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세포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동해라고 하고, 방풍림. 자, 방풍림. 이것은 이제 바람의 속도를 줄이고 농경지의 건조를 막아주는 그런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구실. 자,
자, 그런 것을 말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토양인자가 나옵니다. 토양인자. 그죠? 자, 암석이 토양으로 변하는데 여러의 작용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풍화작용이죠. 자, 그래서 뭐 이 경우에 풍화를 거치면서 자, 여러 가지 필요한 가용성 염류, 부식물질 등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암석의 풍화로 남아있는 토지를, 그 토양을 잔적토, 바람과 물 등의 힘으로 토양이 이동하는 이른바 운적토, 하류에 의한 충적토, 바람에 의한 사구 중력에 의한 풍적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교재에 토성의 지름, 토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의 성, 토성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지름이 2mm, 그죠? 이내인 토양 입자의 굵기와 함유되는 비율에 따라 토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2mm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을 자, 기억하시면서요. 자, 교재를 보니까 이제, 자, 우리 교재에 식토가 나옵니다. 식토, 그죠? 자, 식토는 진땅,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일반, 우리 용어로는요, 그죠? 식토는 진땅,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점토예요. 대부분이 점토로 구성되어 있는 땅이에요. 점토로. 진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엽송과 낙엽송. 자, 그리고, 우리, 벚나무입니다. 벚나무. 그죠? 낙엽송과 벚나무가 이런 진땅에도 자, 토착이 가능합니다. 식생이 가능한 거예요. 자, 식토. 그러면 우리 대부분 점토로, 자, 그죠? 진땅. 그죠? 두 번째가 식질양토예요. 식질양토. 그죠? 식질양토. 식질양토는 끈끈한 점토에 모래가 약간 있는 거예요. 모래가 약간 있는 거. 이러한 식질양토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소나무와 전나무예요. 소나무, 전나무가 식질양토에서도 자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양토예요. 양토. 자, 모래의 함유량이 3분의 1 모래. 모래의 함유. 자, 함유량이 3분의 1 이하. 자, 뭐, 참땅이라고도 합니다. 참땅.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사질양토입니다. 자, 사질양토. 자, 네 번째가, 자, 사질양토. 자, 이것은 이제 각종 모든 수목들이 잘 자라요. 잘 자랍니다. 자, 그래서 잘 자라는데, 모래가 3분의 1에서 3분의 1, 모래가 3분의 1에서 3분의 2예요. 3분의 2. 자, 요게 이제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모래가 뭐 3분의 1, 3분의 2 정도, 자, 판단되는 토지는 사질양토. 모래하면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사토, 그죠? 자, 사토는 대부분이 모래로 되어 있답니다. 대부분이 모래예요. 대부분이 모래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게 니기다, 소나무하고, 자,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마지막으로 자갈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니까, 그죠? 우리 교재를 보니까, 자, 교재에서 자, 이러한 그 입자, 토양 입자의 토양 단면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되죠.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토양을 수직 방향으로 파보게 되면, 자, 그 유기물의 함유량 또는 토지의 빛깔 또는 물리적인 구조, 수분과 습기의 상태, 자, 이런 화학적 성분을
달리하는 층 간 구별이래요. 이것을 토양 단면이라고 하고요. 자, 이 토양 단면을 보니까 교재에도 이제 그림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교재에도 그림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토양 단면을 수직적으로 잘 바라봤을 때. 자, 그러면, 일정 부분에, 자, 유기물층이 나와요. 유기물층. 유기물층이 나옵니다. 유기물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첫째가 낙엽층, 분해층, 부식층. 유기물층을 또 세 가지로 나눈대요. 그죠? 세 가지로 나눠서, 자, 낙엽층이 나오고, 자, 두 번째가 분해층도 나오고, 자, 세 번째가 부식층도 나오고, 그래서 뭐 다음에 그림 중에 유기물층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림이 나온다거나, 낙엽층을 L층이라고도 합니다. L층. 그죠? 자, 분해층을 F층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부식층을 갖다가 H층이라고 해서 유기물층은 FH 합이다. 이렇게 뭐 출제하기도 하고요. 자, 유기물층은 뭐 말 그대로요. 낙엽이 분해된 유기물로 된 층이에요. 분해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낙엽층은 낙엽이 말 그대로 쌓여있는 거예요. 유기물층은 낙엽층, 낙엽이 쌓여있고, 자, 분해층은 낙엽이 좀 어느 정도 좀 잘게 좀 부서진 거죠. 부서진 거. 자, 부식층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유기물이 이미 가는 입자나 가루. 자, 요 부식층은 유기물이 이미 가는 입자, 그죠? 자, 가는 입자나 또는 가루화되어서, 자, 무슨 색을 띈다? 흑갈색을 띈다. 흑갈색. 부식층입니다. 자, 표층이라고 합니다. 어디가요? 유기물층의 아래를 표층이라고 합니다. 표층. 자, 유기물층의 아래를 표층. 유기물층을 자, A5층이라고 합니다. 자, 표층을 A층이라고도 합니다. A층. 유기물층은 LFH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표층. 예, 광물질로 된 윗부분의 층인데 부식층에 매우 가는 유기물 입자가, 자, 부식층에 매우 가는 유기물 입자가, 그죠? 빗물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서, 자, 착색시킨 A1과, 자, 그 아래 A2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하고 관련된 층은, 토지의 비옥도와 관련된 층은 요 표층이다라고 하는 거죠. 표층이다. 그렇습니다. 자, 하층이 나옵니다. 하층은, 자, B층, 하층은 B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하층은 부식의 양은 표층보다 적으나 각종 이온이 많이 돼 있어요. 이온이. 그죠? 자, 이온이 이곳에 모여서 토양의 공급이 좋고 단단해요. 자, 갈색이나 황갈색. 갈색, 황갈색을 이룬다. 황갈색을 이룬다. 뭐, 수목이 토지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표층과 대부분 하층이죠. 표층과 대부분 하층. 자, 기층, C층이네요. 기층, C층. 그죠? 자, 기층은 C층인데요. 하층 아래 있죠. 그렇죠? 화학적 작용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단갈색을 띈다. 담갈색. 토양 단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자,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양의 자, 입자, 단립구조, 입단구조. 입단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단립이 모여서 작은 흙덩이를 이루고 흙덩이가 다시 흙을 만든 것이 입단구조. 그림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토양 인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지형, 경사. 경사는 나무의 생육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사지가 심하면 나무가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뭐 견밀도, 흙덩이를 부수려고 할 때의 저항성, 자, 뭐 매우 거칠다, 단단하게 뭉쳐있고 엉성에 붙어서 큰 공격이 단단하게 거칠다, 이 견밀도에서 거칠다, 단단하게 뭉쳐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많은 거죠. 거칠다, 자, 떨어지기 쉽다, 아직도 단단하지 못하다, 연하다, 단단하다, 매우 단단하다, 고결하다. 그래서 이 고결하다라는 게 결합 강도에서는 가장 위의 단계로 보여집니다. 자, 토양의 화학적 성질이 나와요. 토양의 화학적 성질입니다. 토양 용역 중에 수산이온보다 수소이온이 농도가 높을수록 강산성을 띠게 됩니다. 수소이온이 많으면 강산성을 띠는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그 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토양산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산 위쪽은 산 아래쪽보다 산성이 강하다. 산 위쪽이 산성이 강하다. 자, 그러니까 산 위쪽이 산성에 강한 수목들이 자라기 쉽다. 자, 그런 얘기죠. 아칼리를 좋아하는 활력성은 산 아래쪽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요. 자, pH 3.9 이하인 토양. 자, 지선태 키가 낮은 감목이 생육한다. pH 4.0에서 4.7인 토양. 유럽적성, 소나무, 낙엽성, 자, 호산성, 침엽수가 생성한다. 이런 것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pH 4.8, 5.5인 토양에서는 가뭄비, 전나무, 침엽수종이고요. pH 5.6에서 6.5인 토양은 침엽수 및 피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참나무이고요. pH 6.6과 7.6인 토양이 중성 이렇게 말하는데 활엽수, 특히 호도나무, 백합나무. pH 7.4에서 8.0은 자, 이 경우에 이온 가치가 좀 낮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양이온 치안 같은 것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읽어보시고 토양 산도에 따라서 자랄 수 있는 수종,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생물인자로서 이제 세균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자, 일정한 용어 정리도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좀 잘 기억하시면서 12번에 치수가 나옵니다. 자, 가슴에서 바라본 흉고직경이죠. 이게 6cm 이하. 치수라는 게 뭐냐? 흉고직경이 6cm 이하인 어린 나무를 치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요. 자, 뿌리의 발달 정도, 뿌리의 구성 명칭, 근주, 주근, 부근, 세근. 자, 근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경사도, 토양의 조건, 수분의 조그만음. 자, 개화의 결실에 연령이 있었고요. 그죠? 자, 개화 결실에 호르몬과 체내의 탄수와 질소랑 CM 비율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결실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었죠. 시비를 주거나 지베렐린이거나 옥신 처리하거나 이사디를 뿌려주거나 그렇죠. 기후인자에서는 광선, 자, 온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수분의 모관수, 자, 기억하시고요. 자연보수력, 의미 기억하시고요. 증상개수 하나 기억하시고요. 위조점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토양인자의 자, 요 내용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식토, 진땅, 점토. 낙엽성 벚나무 자라고, 식질양토, 모래가 약간, 양토, 모래가 함유량이 3분의 1이야. 사질양토, 자, 3분의 1에서 3분의 1. 뭐 이런 내용들요. 자, 그리고 토양 단면의 그림, 그죠? 유기물층, 표층, 하층, 기층. 요거에 대한 정리 잘 하시고요. 토양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산의 수소의 역수인, 대수인, pH의 산도에 따라서 자, 자라는 수종이 있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자, 여러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강의 뭐
수고하셨습니다.